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eople Power Aptitude Test 강의를 맡은 조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1980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40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지키는 일을 업으로 살아왔고요. 지금도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강의를 할지 센스 있는 여러분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맡은 PPAT 강의 주제는 바로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외교안보는 경제나 다른 이슈보다는 우리의 삶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평소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외교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중에 모가디슈라고 참 인기 좋았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외교가 단지 얌전하고 편하기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아주 치열한 외교 현장을 잘 보여줬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1991년 걸프전, 지금은 제1차 걸프전이라고 불립니다마는 그 걸프전 당시에 주 이라크 대사관에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시지 않더라도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 PPAT에서도 외교 안보 과목은 제 생각에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오늘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국민의힘 강령은 꼭 보셨고 또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강령에서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지향해야 될 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안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중요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 외교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령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경제 안보, 재외 동포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주제별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죠. 1950년 발발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주도해서 유엔 회원국 16나라의 파병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16개 파병국, 군대를 파병한 나라죠. 그 외에도 39나라가 물자를 지원해줬고 또 5나라는 의료를 지원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 한미 두 나라는 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자 또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한미 동맹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쳤고 또 역동적 발전에 따라서 한미 관계도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더욱 성숙한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한미동맹은 해왔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의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원숙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70년 전부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균열과 불협화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자는 급기야 동맹의 위기다, 동맹의 와해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축소, 아니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이고 또 주한미군 역시 평시에 계속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연합훈련이 2019년부터 폐지되거나 또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훈련들마저 야외 실기동 훈련이 아니고 3년 연속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3년이 넘도록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정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다는 우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019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상태가 발생했죠. 이게 사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도 미국 담당 국장으로서 방미 분담금 특별협상에 협상 수석 대표를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참 엉뚱하고 황당한 일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협상 공백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제기됐고 급기야 2020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한미국방장관 회담인데요. 그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런 문구가 삭제되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주한미국 대사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전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한 2달, 박근혜 정부 때에는 5달 정도 공석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한미국 대사가 없는 그 시기의 기간이 어떤 정권보다도 깁니다. 결국 미국은 올 2월이 되어서야 차기 주한 대사를 지명했는데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뽑힌 뒤에야 아마 정식으로 부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대사 인선은 일찌감치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 측을 역대 가장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겠죠? 먼저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됩니다. 약화된 연합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확장 억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한미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또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뉴 프론티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북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에 갇혔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영내 국가들과의 적극적이고 또 열린 협력을 지향해서 이런 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쿼드 아시죠?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후에 가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반을 만들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중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중국은 체제 대립과 6.25 전쟁으로 아주 소원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1988년 7월
대한민국이 이른바 77선언을 통해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중 수교의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됩니다. 92년 8월에 한중 간 정식 국교가 수립됐고 이후 한중 간에는 경제, 문화, 사회 분야로 빠르게 교류가 확대가 됐습니다. 교류가 확대되면서 교육도 활발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교육 규모는 92년 수교할 때 불과 63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450억 달러로 약 3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4.6%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또 최대 수출 수입국이 됐습니다. 한중 관계는 98년에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생각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2019년에는 51.5%, 2020년에는 59.4%,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73.8%로 정말 빠르게 높아졌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인 원인으로는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이 65.2%로 가장 높았고 또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2020년 35.3%에서 2021년 43.8%로 거의 1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을 한국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에 44.3%에서 61.8%로 정말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비호감 원인으로 꼽은 사드 문제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2016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경제, 문화적인 보복 조치까지 시행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한류 제한령, 한한령이라고 하죠. 또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금지, 또 비자 발급 거부, 통관 불허, 또 중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또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판호라는 건 허가인데요. 게임 산업 판호 발급 중단 등 유무형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거의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 2017년 10월 30일 그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며 소위 삼불 입장을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삼불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한국에서 사드를 다 없애라 이런 요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사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우리의 주권적인 결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중국의 태도가 우리 한국민들에게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최근에 심화되는 요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있죠.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 한복, 김치를 중국의 전통 문화로 소개하는 등 문화, 역사를 포함한 이른바 문화 공정 논란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면서 이것이 커다란 한중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드 역사 문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만큼이나 우리 국내의 반중 감정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다. 이런 평가가 참 많죠.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발언,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거기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격은 물론해서 국민의 자존심까지 낮췄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한 외교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소위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방문에 목을 매왔는데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한중 정상 간에 대등하게 교환 방문을 실현시키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중 간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이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 당면한 현안과 또 잠재적인 갈등 요인까지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급 전략 대화가 정례화되어야 하고 또 외교장관의 연례적인 교환 방문, 또 차관들 간의 전략 대화 연 2차례 개최는 물론으로 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한중 두 나라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위급 하트라인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일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폭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맞서서 국내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우리가 맞이했죠. 이후 한일 양국은 1965년 이루어진 국교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두 나라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서 11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는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었던 상처를 비롯해서 과거사, 주권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분에게 신일본 제철이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죠. 그런데 2021년 6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심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까지 발생을 했죠.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하죠. 이 협정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안보공조 약화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국 종료 방침을 또 보류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자국 영토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또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행동, 이 행동 역시 또 한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낳았고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
아주 강경한 대일 외교정책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부당한 언행과 별개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죠.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우려가 국내적으로 높아지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양국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임기 초와는 아주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기조를 바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크게 결여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까요? 여기서도 우리의 당당함 그리고 특히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개성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호혜적인, 즉 상호 이익이 되는 한일 간의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또 고위급 협의 채널을 또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사 주권 문제에는 우리의 그 당당한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되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열린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태영 의원과 함께하는 PPAT 외교안보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요새 경제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경제 분야에서 위협 대처나 대비는 통상이라든지 경제정책에 속하는 분야지 안보정책의 분야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미중 간의 경쟁이라든지 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자국 중심주의가 국제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공급망, 무역, 투자, 첨단 기술 등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국의 외교 안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 즉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 지금 필요해졌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소수 사태를 겪었죠. 작년에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이제 통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요소 수입량의 무려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의 품귀 대란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특정 상품의 공급을 한 나라나 두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문제다.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급망 체계의 취약성이 있다는 점이 노출이 됐고요.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망의 다변화, 또 경제안보 전략 수립,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몸소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경제안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인데요. 일본은 참 빠릅니다. 2020년 이래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 경제 안전 보장을 이렇게 명시하고 그걸 강조해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주도로 법을 추진했습니다. 경제 안보 일괄 추진법, 이렇게 불리죠. 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경제 안보 담당 장관 직ül 신설을 하면서 경제 안보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 하에서 사이버, 신흥기술 조직 신설을 통해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을 통과한 혁신 경쟁 법안에는 경제 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기술 파트너십 부서의 신설 지침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미국하고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한중 간에도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활용을 해서 전략물자의 수급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쿼드 있지 않습니까?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그 세 개의 워킹그룹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한 쿼드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발판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정상급에서 경제 전략 대화를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들과 교역, 투자,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과 또 이를 위한 고위급 전담 특사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러 정부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재외동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외국민 그리고 재외동포 그 차이가 있는데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자, 재외국민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즉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재외동포라고 하면 좀 폭이 더 넓습니다. 재외국민뿐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즉 한국계 외국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재외국민보다 재외동포 숫자가 좀 더 많죠. 재외동포 숫자가 현재 한 730만 명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보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외동포와 국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외 출국자가 2011년에 1,000만을 돌파해서 1,200만 명에 도달한 후에 2019년에는 코로나 전이죠. 그때 2,8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해외 출국자,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것들도 거의 2배, 191%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귀국 지원이나 방역 물품 지원, 또 응급의료 지원 같은 또 과거와는 좀 다른 유형의 우리 재외국민, 재외동포 보호 필요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렇게 여러 부처의 산재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 체제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인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해외의 유수한 동포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특히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추진돼야 되는데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고 또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문화 세대별로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됩니다.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요. 해외로 입양된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모국과 유대를 강화할 그런 정책도 새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의 현 상황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알아봤는데요. 강의에 집중한 여러분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미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4가지 보기 중 한미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사실입니다. 2021년 5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또 같은 성명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기를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기 역시 사실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정전 이후 오늘날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보기를 볼까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한 나라로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게 전환될 것이다.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틀린 사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흔히 줄여서 전작권으로 부르는데요. 이 전작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2014년에 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무조건 전작권이 전환된다. 이런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작권 전환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대비태세의 검증은 반드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연합훈련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보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 보기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보건, 첨단기술,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분야를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제의 정답은 3번 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순서대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상호 호혜적, 즉 양국이 대등하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됐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죠.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2019년에는 51%, 20년에는 59%, 그리고 21년에는 73%로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니죠.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주권적인 결정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선택은 중국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하고 합의해야 될 사안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따라서 국익만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기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 수입국이다. 이 설명은 사실이죠. 중국은 대한민국과 경제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는 92년 수교 당시에 63억 불에서 2020년에는 2,450억 불로 38배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국인과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기를 볼까요?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의 정상은 서로 한국과 중국을 한 번씩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실하고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2017년 중국을 방문했죠.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골라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 국민의 고통에 대한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에서는 오부치 총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비밀 보호협정, 즉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협정이죠.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지소미아 협정은 종료된 상태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항해서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안보공조 체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커졌고요. 그래서 같은 해 11월 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보기를 볼까요? 일본이 과거사 주권 문제를 완전하게 사과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과 어떤 교류와 소통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일까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주권 문제는 우리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동시에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들 간의 열린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보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새로 임명된 주일 한국 대사를 통해 일본의 외무상, 총리와 회담을 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일까요? 불행히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 속에서 2021년 1월 주 일본 한국 대사를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새롭게 임명한 대사가 일본에 부임한 지 1년이 넘도록 일본의 외교장관이나 또 총리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 안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외교 안보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과 다르죠. 최근의 국제 정세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영역을 별도로 나눌 수 없는, 나누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두 번째 보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의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쿼드의 회원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이고 우리 한국은 불행히도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기입니다. 중국을 통해 요소를 가장 저렴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수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일까요? 이 역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사태를 돌이켜보면 요소수와 같이 특정한 자재의 수입을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공급망이 마비돼서 국내 경제에 큰 혼란이 생기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각화시키고 공급망 혼란에 대비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그런 포괄적인 전략, 스마트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2+2 회의체 구축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경제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또 쿼드에도 그 워킹그룹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재동포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이다. 사실일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사시거나 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 중에 대통령 선거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일까요? 이 역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다.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세계 약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강령 속에 외교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대한 실현한다. 사실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북핵은 우리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 확보, 확장 억제의 극대화 실현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기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네,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입니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다자 외교 리더십을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강령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 외교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상황에 발맞춰서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도록 국내외적인 지원 노력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나 중요한 외교안보이지만 삶에 바빠서 관심을 갖지 못하셨다면 조금 어려운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교안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라면 꼭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인지하고 또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외교안보 정책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자는 누구일까요?